제가 보는 관점에서 중국은 미국의 달러와 기축통화 위상을 흔들기를 계속할 겁니다.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국가가 망국의 길로 갈 때 제일 먼저 잃는 게 화폐를 잃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마가를 부르짖지만 실제 미국이 먹고 사는 것은 금융 서비스에 의존하는 국가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금융 서비스의 가장 핵은 바로 달러의 위상이다. 패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패권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날까를 뒤져보다가 해밍웨이 글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라가 패권을 잃으면 제일 먼저 화폐를 잃는다. 화폐를 잃고 그 다음에 영토를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패권을 잡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추스리면 레이 다일로의 The Changing of World Order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16세기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주름을 잡다가 네덜란드에게 결국 패권을 넘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하고 세계 최초로 자본가들이 돈을 모아서 동인도 회사를 무역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증권거래소도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넬슨 제독과 한번 영국 해군과 또 부딪힙니다. 영국도 돈 냄새를 맡았죠. 섬나라고 해군이 강하니까 결국 네덜란드를 또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이 세계 중심으로 등장하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무대의 중심은 유럽 지역이었죠. 이제 그런 시대가 펼쳐지다가 1776년 아메리카 대륙마저도 영국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이지애나나 이쪽 남부 지역은 프랑스가 또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들 아시는 뉴멕시코라든지 멕시코 땅의 미국 북미 지역에 해당하는 땅은 또 스페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1776년 미국이 독립전쟁을 한 이후에 이들 땅들을 돈으로 매입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빼앗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와일드 웨스트가 나오고 철도를 놓게 되고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그런 국가 재건의 과정을 미국이 거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기 시작을 하죠. 서쪽의 끝을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대서양으로 연결이 되면 전 세계를 미국의 손아귀에 집어넣는 거죠. 그런 전략을 갖고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19세기 중후반 때 청나라에 역시 상륙을 하고 일본에 상륙을 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패권도 가져가게 되고, 마침내 1893년인가요? 하와이를 이제 주로 병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역사의 변화 속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청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온건 보수주의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 약탈하고 침탈하던 그런 어떤 청과의 관계보다는 미국은 중국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들었고, 또 중국을 잘 유도를 해서 세계 질서 속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화성 교수가 쓴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도 미국은 벨링거라고 하는 주청 미국 참사관이었나요? 공사였던 사람이 나중에는 청나라에서 임명한 흠차 대신이 되어서 청나라 사절단을 데리고 미국을 방문하게 하는 그런 과정까지 거칩니다. 그래서 미국은 협력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을 상당히 온건하게 보였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대로 놓고 중국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역시 우리 역사 속에 중요한 하나의 개방의 주역으로서 등장을 하고, 광복과 6.25 전쟁 그리고 오늘날까지 슈퍼 301조까지 동원을 해서 2억 달러 규모 원조를 주고 하던 그런 나라에서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월남전을 거치면서 반도체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의 쭉 흐름을 보면 우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만히 놓고 보시면 역사적으로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이 되고, 그 전에 이제 산해혁명이 일어나면서 청나라가 망하면서 근대화 과정을 거치게 되죠. 1840년대 초반에 그리고 1860년대 초반에 있었던 두 번에 걸친 아편전쟁 끝에 중국이 생각하는 서구 세력은 돈밖에 모르는 아주 처절하게 자본주의적 사상으로 무장이 된 그런 괴물로 이해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이 대만 문제와 함께 가장 우려하는 이슈가 아닐까. 여러분들이 1970년대 초반에 헨리 키신저 장관하고 닉슨 대통령이 주울레와 덩소평을 만나러 갔을 때 중국 쪽에서 주울레를
통해서 키신저에게 던졌던 질문에 3가지가 있는 그 내용을 이래 보시면, 하나는 대만 문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두 번째는 일본군이 다시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지는 않겠니,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걸 보면 PTSD도 상당하죠. 만주를 지배당하고 일본이 만주국을 세운 다음에 공업시설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 동남아를 정벌하겠다라고 하는 일본의 야욕을 중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이 21년도에 공산당이 창당이 되고 마침내 1949년 10월 1일 날 모태통이 중국이 공산화가 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점령하게 되죠. 그 뒤로 우리나라에 6.25 참전을 했고요. 중공은 우리는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의 변화 속에 중국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1950년부터 시작해서 1992년 정상적인 국교 수교 이전까지 미지의 세계, 저렇게 큰 대륙이지만 가볼 수가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가 마침 국교 수교를 92년도에 하고는 이제 왕래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경제개발 모델을 중국이 가져갔고, 지금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3,000달러를 넘는,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약 5억에서 8억 정도의 인구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육박하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GDP 규모만 해도 미국이 한 28조 달러가 되고 중국이 21조, 22조 뭐 이러고 있으니까 거의 미국의 턱밑까지 쫓아온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그동안의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이런 흐름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는 그런 200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역사 속에서 많은 정리 단계, 우리가 국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가. 워싱턴 DC를 가보시면 대부분의 건물들이 그리스 로마 형식의 건축 형식을 따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정치인들은 그리스 로마의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라는 이념을 깔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 이론을 유럽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영국의 영향, 네덜란드의 영향, 스페인, 포르투갈의 영향이 컸겠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달러의 이 사인도 스페인 아메리카에서 사용하던 스페인의 화폐 단위의 표시였어요. 그 그대로 그냥 따서 달러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정치 제도는 그리스 로마의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로서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중상주의가 융성했던 국가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를 이루어낸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8년도에 개방을 하고 중국이 급성장을 하는 데까지는 30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도 미국이 서프라임 모기지로 꼬꾸라질 때 중국은 북경에서 올림픽을 개최했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을 놓고 보면 30년 역사 속에서 중국이 오늘날의 미국에 필적할 수 있는 G2로 대접받는 상황까지 올라왔다. 그럼 미국도 아차 싶었겠죠. 78년 시장 개방하라고 그렇게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 수교를 하려고 했고, 냉전 체제 하에서 구소련과 중국 간의 그런 알력 관계를 미국이 나름대로 이용하고자 한쪽을 좀 이렇게 개방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미국은 많은 노력을 했고, 근데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91년도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이런 뭐 시장 개방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세요 소련아, 이런 말 한마디에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에 독일이 통일되면서 러시아도 더 이상, 구소련도 더 이상 연방체제를, 소비에트 유니언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각자 도생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유럽 국가들, 여러분들이 뭐 헝가리, 체코 뭐 이런 국가를 방문을 하시고 몽골을 좀 많이들 가시잖아요. 몽골을 가시게 되면 독립한 해가 1991년입니다. 그런 냉전 체제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중국은 벌써 시장 개방을 14년 차가 되었고,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지만 그 위기 과정 속에서 중국을 다시 WTO에 끌어들이고, 이런 반복되는 친중 정책을 미국 정부가 펴오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폭발을 시켰습니다. 14억의 인구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은 예산일이 아니죠.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열리니까 미국은 그 시장을 향해서 구애도 하고 용기도 주고 뭔가를 이렇게 가져가려는, 키워서 먹는다, 이제 그 전략을 썼던 것 같습니다. 왜? 한국에서 성공했거든요. 키워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중국을 키워놨는데 시진핑 주석이 2012년도에 나오자마자 중국 꿈을 이야기합니다.
2025년 자기가 정권을 잡고 13년 뒤에는 중국을 세계 제1위의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중국 꿈이고, 두 번째 꿈은 2025년이 되면 중국을 세계 제1위 군사 강국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1921년도에 공산당을 창당했으니까 100년 지난 시점에 적어도 제조업 강국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이 돈을 많이 모았는데 이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돈 많이 모았다는 소문이 들리면 도둑도 들어오고 강도도 들어와서 돈을 뺏으려고 할 건데, 치안, 보안, 안보, 세계 군사 강국으로 25년 뒤에는 2050년에는 중국이 우뚝 서겠다. 그 꿈을 설파를 했고, 첫 출발점을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던 것을 응용해서 확장을 시키자. 그래서 그게 만든 게 1대1로 정책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크로드 길을 따라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육로로, 그다음에 해상로를 이용해서 아프리카까지 돌고 다시 유럽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육상과 해상 교통길을, 물류의 흐름을 장악하겠다.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요,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경제력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마다 기름도 넣어야 되고 물자도 보충받아야 되는 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인도를 지나서 아프리카 지중해로 갈 수도 있고 희망봉으로 갈 수도 있는 그 모든 루트에다가 이제 중간 거점을 만들겠다. 해양 세력을 강화하겠다. 이거죠. 대양 해군을 만들겠다는 거죠. 미국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친구가 지금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알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2016년에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중국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뭘까? 그럼 중국에다가 일방적으로 25% 막 관세 매기고 50% 때리겠다 그러고 막.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기나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에 생각하던 책들을 여러분께서 몇 권을 읽어보시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지금 왜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 배경을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 나이가 37살 때 개인이 94,000달러 사비를 털어가지고 뉴욕타임즈하고 4개 미국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내요. 쉽게 제가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에 빨대를 꽂아놓고 미국 피를 빨아먹고 있다. 이걸 용서하겠니? 분노에 찬 보수의 젊은 청년의 목소리를 신문 광고로 때립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프라자 합의를 하고, 일본은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프라자 합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일본 엔화가 340, 50 하던 게 140으로 2년 안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은 더 늘어나요. 가격 경쟁력이 수출에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품질 쪽에서 도요타라든지 많은 일본 상품들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수출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더 당황스럽고, 트럼프의 젊은 나이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얼마나 미웠으면 딱 찍어서 모기처럼 등에다 빨대 꽂아놓고 피 빨아먹는다는 표현 같은 내용을 광고로 실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멘토가 누구냐면 로이 칸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에게 늘 가르치는 내용이 3가지입니다. 너는 성공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 체면이죠. 두 번째, 실수를 인정하지 마라. 트럼프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모습과 많이 닮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나의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맥킨지 대통령입니다. 맥킨지 대통령 선거 때 선거 자금을 모았던 사람들은 다 재벌들이었고요. 그리고 필리핀을 가져오고 영토 확장을 했던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가져가겠다, 캐나다 51번째 주로 들어올래,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뭐 그런 형태를 닮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중국몽에 대해서 미국의 꿈,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마가입니다. 미국도 제조업 강국으로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죽었느냐? 죽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는 제조업이 거의 없죠. 왜? 돈을 하도 많이 벌어놓으니까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이제 변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다 밖으로 뿌려버리고 안에서는 먹고 놀고 관광하고 하는 서비스업 산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임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제가 볼 때 제조업 강국이 되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제 서비스 강국인데, 서비스 강국 중에서도 어떤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까? 돈 서비스죠. 서프라임 위기 때도 보시면 아시고, 최근에도 서프라임 자동차 대출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사기 대출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전부 돈에 대한 사고가 터지면 미국은 부동산 터지듯이 사고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의 제조업 강국을 겉으로는 내세우고 있지만 뒤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스티븐 미란이 보고서를 썼던 유징 가이드라인 뭐 이런 제목인데 2024년 11월 22일 날 발간된 보고서에 보시면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으로서의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고 센츄리 본드 100년짜리 채권을 판매해서 달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보고서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은 달러의 강화다. 국가가 망국의 길로 갈 때 제일 먼저 잃는 게 화폐를 잃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막겠다는 거죠. 이게 그냥 스티브 미란 보고서에서 툭 튀어나온 우연찮은 말이냐. 2024년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에 위스콘신 유세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워딩은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하면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있다면 그 국가 경제에는 100% 관세라도 두들겨 매기겠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마가를 부르짖지만 실제 미국이 먹고 사는 것은 금융 서비스에 의존하는 국가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금융 서비스의 가장 핵은 바로 달러의 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생 한 사업이 부동산 개발이거든요. 땅 사서 시행시공해서 돈을 벌고 대통령 선거 당시에 밈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암호화폐로 수익을 벌어들인 게 자기 평생 부동산 개발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고 있어요. 금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미국 달러와 기축통화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형태로 신금융 자본주의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애외주의의 1번 프라이오리티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금융 서비스 이 분야에 본질이 있다. 그 핵은 달러와의 기축통화에 있다. 즉 패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불확실합니다. 주식을 살까요? 금을 살까요? 달러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 가장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부상이 무서우니 중국의 위안화 패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21세기를 지나서 22세기에는 기축통화가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이 계속 기축통화 지위를 가져갈까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세 조정이나 강세 조정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거를 여쭤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의 시대사가 어떤 형태의 역사적 패러다임을 거쳐서 어떤 방식의 알고리즘을 타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금을 사시든지 국장은 다 버리고 미장으로 가시든지 미국 달러화를 현금으로 들고 계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러 종말의 허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달러가 몰락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 달러가 몰락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영국이 파운드화를 국제통화 지위로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덜란드가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길더의 기축통화 지위, 영국이 이게 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네덜란드 경제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미국이 달러와의 패권을 놓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시나리오. 부드럽게 패권이 넘어가는 방식, 즉 중국이 패권을 잡을 수 있는 방식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푸틴이 가만히 있겠어? 중국이 잘 되는 걸 제일 배아파하는 사람이 러시아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경착륙으로 간다. 그러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는 겁니다. 핵전쟁까지는 안 가겠지만 괜히 중간에 끼어있는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한판 힘겨루기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한반도도 휘말려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어야지만 달러 패권이 지켜질지 아니면 위안화가 패권을 가져갈지가 결정이 되고 위안화가 만약에 패권을 가져간다. 평화적인 방법이나 전쟁을 통한 방법으로 해서 만약에 가져갔다 그랬을 경우에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말들이 있죠. 속담에 구관이 명관이다.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달러의 종말의 허구를 이렇게 책을 쓰고 여러분 앞에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생각과 이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중국의 생각이 다 존재하는데 또 끙당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하면 적어도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그런 야심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탓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그러면 5,500만이 살고 있고 10만 제곱킬로미터의 작은 한반도의 반을 갖고 있는 국가지만 저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고 싶은 꿈을 꿀 건데요. 핵 잠수함 이제 허락을 받았잖아요. 저도 핵무장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 활용을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10만 킬로와트짜리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서 국가가 제가 다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을 모든 동남아시아의 주요 제조업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왜냐하면 해저 케이블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는 그런 꿈을 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강도짓을 하러 오겠다, 도둑질을 하러 오겠다 그러면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쉽게 오지 못할 모든 보안 조치는 저는 다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과 같이 수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스태프로 두고 있고 지금까지 수많은 제국주의적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얼마나 그런 전략을 많이 듣고 전술을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중국은 절대 망하지 않아. 문제는 망하고 안 망하고의 차이가 아니고요. 중국이 과연 미국의 패권을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단순한 질문을 놓고 봤을 때 한 세기는 어렵다. 중국의 피는 A형이라 그러면 미국의 피는 B형이거든요. 수혈을 못합니다. B형을 A에다 집어넣으면 죽잖아요.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고요. 여기는 사회주의적 국가 자본주의. 공산당이 모두 다 총괄하는 그런 형태. 미국의 B형의 피는 그리스 로마의 기본 민주주의 철학을 깔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시장 경제의 자유 경쟁을 원리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시장 체제입니다. 닉슨하고 키신저가 가서 꼬시고 핑퐁 외교하고 국교 정상화하고 78년도 개방하게 하고 그런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얘는 A형 그대로거든요. 이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의 패권은 지금도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우군으로 가지고 있고 나토를 방위체제로 가지고 있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에서 베트남까지 유도를 하고 있고 인도와는 인디아 퍼시픽 해군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와도 쿼드라고 하는 새로운 방위 시스템을 또 장착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 미국이 쉽게 패권을 중국에게 넘겨줄 거라고는 생각지가 않습니다. 경제 하나만 치고 예를 들어서 뭐 2050년이 돼가지고 미국의 GDP가 30조고 중국의 GDP가 35조가 됐다. 그러면 중국이 제1의 경제 대국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달러와의 패권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중국은 미국의 달러와 기축통화 위상을 흔들기를 계속할 겁니다.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미국을 계속 흔들어대야지만 위에서 뭘 수리를 하든 작업을 하려고 하는 미국이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흔들 거예요. 한국 경제나 일본 경제는 중국이 흔들고 있는 사다리를 바라보면서 미국이 떨어지면 저건 적어도 사망 내지 중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중국이 흔들고 있는 것을 뜯어말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다리를 빨리 하나 지어가지고 미국이 이쪽으로 올라타게 만들 것인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주는 나라를 동맹이라고 부른다는 거거든요. 동맹이라고 부르니까 사다리 제조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제조해야지 내가 왜 제조해. 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5,500억 달러 내놓고 3,500억 달러 내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년 만기 이자 없는 채권사, 이거 채권 사면 미국 달러가 강화될 거야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야 되겠다. 지니어스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하원의원 국회의원들 너희들은 이거 장난치면 안 돼. 하지마.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어. 자기만이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앙은행, 연방준비은행,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그 계획 없애버렸어요. 대통령 일가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인스티튜트를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와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미국 100년 채권, 무이자 채권을 사라라고 하는 게 스티븐 미란의 어드바이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강화하면은 앞으로 미국 달러는 강화될 것이다. 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담보로 설정한 물건이 단기 채권이거든요. 1년 만기. 미국 재무성 채권입니다. 미국 재무성 채권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서 사면 이게 결국은 하나의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데 이게 엄청난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코인 이야기를 해드리려면 적어도 코인의 ABCD는 알아야 됩니다. 코인의 ABCD를 알려면 컴퓨터 공학에서 이야기하는 ABCD는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 공학의 ABCD를 알려면 고전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 현대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과 뉴턴의 고전 이론, ABCD 기초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안다는 것도 100% 안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암호화폐를 이야기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미국 달러화의 어떤 장착을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기술적이고 과학과 산업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라는 것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른 전문가분들이 많은 분들이 경제하시는 분들이
암호화폐 이야기하고 뭐 코인 그러는데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코인이 어떻게 해서 발행이 되고 코인이 어떻게 해서 하드 포크가 되고 소프트 포크가 되고 이런 모든 용어를 ABCD라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기초. 그 기술적 배경까지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코딩이 되고 있는지. 또 그 코딩을 요즘은 AI가 스스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블록체인이나 코딩이나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영지식인 증명이나 프루프 오브 스테이킹이나 프루프 오브 워크나 스테이킹이나 이런 모든 용어들이 암호화폐가 기초통화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의 정책의 수단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통화정책 쓰려면 금리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가 기술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영지식인 증명, 프루프 오브 스테이킹, 프루프 오브 워크, 블록체인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컴퓨터가 스스로 블록체인을 짜게 만드느냐, 못하게 하느냐 이런 모든 미세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이 지금 AI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는 금리정책, 통화량 공급 정책, M2 확대 정책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블록체인 규제 정책, 프루프 오브 스테이킹 규제 정책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런 조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암호화폐가 뭐 통화가 된다느니 어쩌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드리는 지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달러 종말의 허구라고 제목을 지은 것도 많은 사람들이 달러 이제 곧 간다. 브릭스가 전체 세계 인구의 40%가 넘고 아니 중국이 14억, 인도가 15억 그럼 합치면 29억, 브라질이 2억 넘고 러시아도 1억 넘고 뭐 이렇게 인도네시아도 1억 넘고 합쳐버리니까 세계 인구가 한 70억 된다 그러면 브릭스 국가 플러스가 한 40억이 돼요. 이들 국가가 전 세계 GDP의 35%를 넘게 생산을 해요. 거기서 맹주가 되면 세계 맹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맹주가 누가 되려고 해요? 중국이 되려고 해요. 위안화 주고 막 발행하고 스위프트 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개발한 CIPS 코드를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막 코드까지 바꾸고 막 자기들끼리 돈 주고 받고 막 해요.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달러와의 패권은 사라집니까? 라고 하는 의문은 안 하셨으면 해요. 달러의 패권이 만약에 사라지면 세계의 판도가 엄청나게 바뀌고 지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 제도의 도입까지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공산당이 이겼잖아요. 사회주의가 이겼잖아요. 이런 체제에 국가가 패권을 잡는다 그러면 돈 있는 분들은 찬성할 수도 있겠네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공산당을 부패시켜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합치면 엄청난 파워가 만들어질 테니까 역시 돈이 좋군. 한국 경제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의 구분을 정확히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를 놓고 보면 양극화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런 형태로 번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왜 그러냐면요. 자기도 알거든요. 옆 동네에서 14억 시장이 연 두 자리 숫자 성장할 때 옆에 떨어지는 콩고물 몇 조각 얻어먹고 야 우리 돈 벌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경제권을 5개, 6개 세워도 모자랄 정도의 상인정신이 있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돈을 못 벌었을까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머리가 나쁩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역대 제왕이 한국과 국민들을 긍휼히 생각하셔서 모든 서민들과 백성들이 글자를 익히라고 문자를 창제한 왕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관노 출신의 장영실로 하여금 과학기술을 발명하게 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노예 해방보다도 몇백 년 앞서서 노예 해방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민족의 DNA를 갖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아신다면 이제 대한민국은 하나의 이슈가 던져질 때마다 그 이슈에 대한 전략과 전술과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 무슨 본질이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워렌 버핏이 현금을 지금 한 38% 들고 있어요. 자기 포트폴리오 중에서 100만 원이 내가 자산이다. 그러면 38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요. 나머지 한 40만 원 정도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10만 원 정도는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이나 이런 데 아마 투자했을 거예요. 그러면 달러를 사야 돼요? 엔을 사야 돼요? 유로화를 사야 돼요? 위안화를 이 질문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 가치로 10억을 달러로 재어놓고 위안화로 재어놓고 엔화로 재어놓고 파운드로 재어놓고 유로화로 재어놨습니다. 어느 화폐를 집어 가시겠습니까? 다 가져간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위안화 가져가시겠어요? 엔화? 영국 파운드화? 유로화? 달러 아니에요. 달러는 안 망한다 이 말입니다.
달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뭐 확률이 제로는 아닙니다. 달러가 망하면 엄청난 질서 변화가 있고 그 질서 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제도와는 다른 형태의 경제 시스템이 세계의 최종 승자로 울부짖으면서, 그래서 저는 달러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는 믿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우리가 좀 더 그런 말을 하는 국가의 약점을 잘 끄집어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책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화폐 개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개념도 잘 등장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 개념에 너무 이렇게 몰입 안 하셨으면 좋겠다. 구간이 명간이다라고 했듯이 현금 화폐, 즉 달러화가 현찰로 딱 보관되어 있는 게 넘버원이다. 이 달러는 결코 썩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는다. 땅속에 아무리 묻어놔 보십시오. 썩는가. 금관에는 러스트가 끼잖아요. 동에도 러스트가 끼잖아요. 화폐에는 곰팡이가 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달러의 종말을 읽어보시면서 미국의 패권이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이고, 그 패권을 지지하는 현금의 형태가 다른 형태로 막 변화하는 실험 과정을 우리가 경험을 할 겁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국가 경제로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에서 달러와 종말의 허구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으로 제 스스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현금을 투자할 때, 현금을 보유할 때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